안녕하십니까. 한국 매거진 미디어융합학회 이승모 부회장입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지금부터 한국 매거진 미디어융합학회 2020 가을 정기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매거진 미디어융합 그리고 코로나 시대 콘텐츠 라이프입니다. 국내 잡지의 다양한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코로나 시대 미디어의 영과 변화에 대해 조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대회 이후에는 저희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 그리고 후원아트홀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에 앞서 우리 한국 매거진 융합학회를 헌신적으로 이끌어오고 계신 이용준 기자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기자님. 더 줄여서 들으면 되지 않겠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 회장 이용준 교수입니다. 우리 학회가 그동안의 코로나19의 여파와 그 다음에 학회의 어떤 명칭 변경과 학회의 여러 가지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들로 매거진 미디어 융합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맡고 있는 정기 학술대회는요, 저희 학회가 잡지 학회로부터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정기 학술대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와 연구의 영역을 매거진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미디어와 융합이라고 하는 콘텐츠 융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포괄적인 이 그룹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정기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발을 띄었다는 의미에서 저는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을 하고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학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같이 동참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논문을 발표를 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교수님들, 연구자분들께서 또 업계에 현업에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논문을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키노트 스피치를 하겠지만 학회의 산하기사님으로 조인을 하신 민문호 대표님께서도 AR과 VR, XR에 대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사회를 맡고 계신 미디어 융합 분야의 저명하신 교수님들, 그 다음에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한 발표에 대한 코멘트와 또 같은 이 동료 연구자들로서의 논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토론자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의 집행부 여러분과 호원 아트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아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부회장님께서 조금 빼놓으셨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 학회의 이번 행사를 위해서 물가정보,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미래엔딩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이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주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학회의 명예회장이시자들 새로운 아이디어로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광재 교수님 오셔서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비드-19 사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학술대회를 준비한 이용준 학회장과 손호연 총무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실 민문호 오선피아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정보 통신 기술,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언택트 온라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뉴 노멀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어도 우리의 생활 환경은 코로나 이전과는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먼저 매거진 미디어의 충성 수용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욕구와 취향은 무엇인지, 그들은 어떤 콘텐츠를 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을 연구해야 합니다. 또 새로 등장한 경쟁 미디어와는 적대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상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해야 합니다.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가 이런 문제를 주제로 정하고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니 한편으로는 위안이 됩니다만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주제를 발표하시는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매거진 분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광재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민문호 오송피아 대표님의 키노트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융합 콘텐츠. 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민문호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XR이라는 확장현실 영역에서 문화산업이 어떻게 융합을 하고 발전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감독이죠? 네. 스필버그 감독께서 VR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2018년에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에서 VR은 예술이자 과학이다라고 멘트를 하셨는데 그만큼 VR은 이제 문화산업과 접목이 가능하고 추가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화산업 쪽에서는 VR, AR, XR 포함해서 이 기술들과 반드시 접목해서 현재 어려운 수익 모델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XR은 이제 확장현실이라고 VR과 AR과 모든 최고의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트렌드성 용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끼리, 비대면 시대에 떨어진 사람들끼리 한 공간에 모여서 여러 가지 뭐 토론도 하고 PPT 자료도 띄워보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저쪽에 담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이요. VR 디바이스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쪽 위에 우측에 줄 보시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최신 버전입니다. 저 VR 디바이스가 이제 가격대가 이제 확 떨어져서 소비자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요. AR하고 이제 XR 글라스가 될 수 있는데요. 저 중에서 보면은 전부 다 선글라스 형태로 이렇게 가벼운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저 부분에서 하나 더 발전을 해서 앞으로는 렌즈 형식으로 바뀌고 그런 형태의 콘텐츠들이 저쪽 디바이스에 담겨져서 여러 문화예술적인 종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Bring in Model 5A. Hi everyone. Oh, hey. What are you doing? This looks great. Let's call him Darren. Oh, hey guys, what's up? Darren, we're wondering, could we change the color of the upholstery? Oh yeah, definitely. How about blue? It's for me. 저 부분이 아까 동영상에 보신 것들이 확장현실의 개념이고요. 멀리 떨어진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런 형태가 앞으로 문화예술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 세계에서 매년 1월에 열리는 CES의 화두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담아왔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이제 사물지능화, 그다음에 확장현실, 디지털 트윈 이런 개념이 문화산업 쪽에서 앞으로 접목이 돼서 큰 이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주시죠. 다음은 페이스북에서 호라이즌이라는 소셜 VR 영역입니다. 소셜 VR 하면 여러분들도 예전에 다 한번 사용해 보셨겠지만 이제 싸이월드를 VR에다가 옮겨놓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페이스북이 노리는 전략은 이제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저런 선글라스 형태, 지금 현재 끼고 있는 거는 이제 VR 실인데 저런 형태에서 선글라스 형태의 AR 글라스로 지금 이제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AR 글라스에서 렌즈 형태로 가는 과정에서 소셜 VR이 앞으로 엄청난 수익 모델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쪽도 저쪽 부분을 굉장히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지능형 XR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제가 기재를 했는데 VR하고 AR 쪽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사실은 앞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능형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확장현실의 기본은 인터랙션이 이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려면 지능화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능형 XR 분야가 여러 산업에서 쓰이겠지만 대표적으로 저렇게 화면에 보시면 전 산업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다음은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이제 한 통신사에서 개발한 건데요. 저렇게 집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료할 수도 있고 뭐 즐길 거리가 필요한데 저런 형식으로 이제 동물이 하나 써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을 비췄을 때 그냥 뜨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폰을 비췄을 때 저런 동물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저렇게 동물이 이제 나오는 거에 국하지 않고요. 저 동물이 내가 저 동물한테 어떤 얘기들을 하고 내 라이프 사이클이 어떤 형태이고 이런 것들을 저 동물이 나를 인식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기계학습을 통해서 나한테 반응을 해주는 이런 형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원하는 형태일 것 같고요. 그쪽으로 이제 모든 게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도슨트 서비스인데요. 이제까지의 방식을 보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이제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도슨트 서비스를 하니 그때까지 오셔라라고 이제 고객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요즘의 트렌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가서 도슨트 서비스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R의 도슨트 서비스를 접목을 해서 언제든지 내가 봤을 때 그 작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한번 개발을 해봤는데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패션이나 이제 미용 쪽에서는 이미 증강현실로 구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살 제품을 먼저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넘겨 주십시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킹스맨이라는 영화입니다.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 장면이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 때나 뭐 세미나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지금도 현재도 이제 비대면으로 제가 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아니면 유럽에 있는 그 지사에 있는 지사장들을 데리고 만약에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저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런 형태가 됐을 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의가 끝나면 전부 다 이제 회의록을 쓰지 않습니까? 회의록을 쓰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구사가 되면 회의록을 이제 누가 기재할 필요가 없이 나왔던 멘트들이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해당 당사자들한테 리포트로 보내주는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간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넘겨주십시오. 이 부분은 학교에서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불편하고 요즘 뭐 줌이나 이제 블랙보드 같은 걸 쓰고 있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좀 굉장히 안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형태의 VR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구사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저 부분에서 굉장히 뎁스가 좀 깊게 들어가서 기술이 많이 이제 쓰여질 거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 뒤에 배경을 보시면 풀밭 있고 숲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뭐 수중에서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주 환경에서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방에서 수업을 하시면 되고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저렇게 출석을 하면 센서랑 연동이 돼서 내가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저기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한 그런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영상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간담회 같은 경우가요. 지금 굉장히 필요한 영역인데 예를 들어 신제품을 발표할 때 기자분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를 이런 엑셀 형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죠. 스페이셜이라는 이제 미국의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저 벤처 기업이 투자를 한 300억 정도 받았는데요. 공동 대표가 한국 사람입니다. 저 스페이셜이라는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에 무료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해당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What if there was a better way to collaborate, a better way to build and work together? A way that brought us closer as if we were sitting next to each other, face to face.
What if our creativity could burst to life in the space around 이제 us? 마이크로소프트의 포토라이즈라는 제품입니다. Spatial is a collective computing environment that lets teams visualize their thoughts in the room around them. So whether you're on a desktop 스마트폰은 얼굴을 computer 한번 인식을 하면 저런 or something else on 형식으로 your phone, 아바타가 all your digital devices are seamlessly tied together into an infinite workspace. You can manifest your ideas before your eyes by just saying them, and in a click, expand them with the power of all the world's information. Using augmented reality's infinite canvas, pixels become tactile, letting you manipulate them like clay. We believe digital and physical worlds should live in harmony together. You can sketch ideas out on paper, or have them exist digitally. VR과 이제 AR Spatial 환경에서 brings people and ideas 분명히 together into a 가능하기 single 때문에 shared environment.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Put together in 뛰어난다고 보고 ways.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 서비스가 So whether your teams are 실제로 scattered 나가는 around 제품이다. or you're exploring 다음 new ways, 이 부분은 가상관광 서비스를 한번 이제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기 보면은 지능형 이제 망원경입니다. 이제까지 관광지에 이렇게 가보면 전부 500원 넣고 앞에 그냥 보는 그런 형태의 이제 망원경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싶은 가이드가 없이도 이 지역에 어떤 숨겨진 역사적인 스토리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형 지물이나 이런 거 인식을 자동으로 해서 원하는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XR 망원경이 앞으로는 이제 전 세계 관광지에 뿌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관광지에서 보고 있는 XR 망원경이 보고 있는 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해서 내가 보고 싶은 모바일로 보고 싶은 나라들을 찾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XR 디바이스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쪽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디지털 치료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세대 이제 약이 치료제가 알약이고 2세대가 바이오, 3세대가 이런 이제 디지털 치료제인데요. 앱이라든지 이제 게임을 통해서 주로 이제 치료 영역에 도전을 하는데 주로 이제 정신적인 영역이 제일 먼저 쓰여지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ADHD라든지 약물 중독, 공황장애, 현재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사회적인 문제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디지털 테라피틱스가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2017년도에 FDA 승인까지 나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의료와 IT 쪽이 굉장히 부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네,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치료제 영역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이쪽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장 보여주시죠. 지금 주로 이렇게 회사들이 디지털 치료제 영역에 도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디지털 치료제 영역의 콘텐츠가 앞으로 문화예술하고 살짝 더 접목이 돼서 뭔가 재밌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치료 영역을 하고 있는데 재활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재미가 없으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쪽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접목이 돼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궁무진한 시장이 지능형 XR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화 산업에도 많은 힘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장석준이라고 합니다. 주제 1은요. 글로벌 잡지 산업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일본 잡지 시장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성균관대학교 박사이신 원영화 박사님이 발제를 해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 잡지의 산업 환경과 지원 정책 부분을 미디어 로드 원장님이신 박대순 원장님께서 발제를 해 주실 겁니다. 발제는 한 20분씩 연달아서 발제를 들어보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하실 원영아 박사님 발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영아입니다. 저는 일본 잡지 시장이 지금 최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동향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2020년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종이 출판 시장의 현황인데요. 이 중에 가장 아래쪽에 보시는 그 파란색 부분이 잡지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종이 출판 시장이 침체하고 있고 잡지도 마찬가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잡지 시장만을 따로 펴낸 그래프인데요. 가장 위에 보시는 게 발행 주기별로 월간지입니다. 월간지가 매우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도 이 종이 출판 시장, 전자 출판 시장, 그리고 잡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종이 출판물 전체가 감소했고, 그 중에서 잡지도 당연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월간지가 많이 감소를 했고, 주간지 또한 감소한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코믹 잡지는 오히려 30%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자출판물 시장은 28.4%나 증가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코믹 잡지가 증가한 것, 그리고 전자출판물 전체 시장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지 또는 코믹을 많이 봤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잡지 시장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양한 주제와 틈새 시장을 공략한 잡지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이스 후쿠오카라는 잡지와 찬스라는 잡지는 그 중에서도 로컬이라는 부분에 주목해서 그 중요성을 다룬 잡지입니다. 다음으로 브루터스와 뽀빠이 같은 잡지는 최근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테마에 주목한 잡지입니다. 이런 잡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매거진 B와 같이 원테마 잡지인데요. 이런 잡지들은 시의성이 없어서 단행본으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타겟을 향한 틈새 시장을 공략한 잡지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 왼쪽에 보이는 두 가지는 하루메쿠라는 잡지인데요. 장년층 여성을 공략한 잡지고,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키덜트족을 겨냥한 성인들의 과학이라는 잡지입니다. 또한 연령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그 기존의 패션 잡지들이 그런 구분법을 타겟을 삼아서 발행되고 있었는데요. 이 잡지 린네르라는 잡지는 좀 특이하게도 연령이나 스타일이 아닌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일명 꾸안꾸 스타일의 그 여성들을 타겟한 잡지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잡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VR, AR, 그리고 QR코드 이런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잡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잡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화장품을 샀더니 잡지가 딸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잡지를 구매하는데 부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록을 굉장히 중요한 광고 타겟으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록 경쟁의 심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나 그리고 잡지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비판도 가능한데요. 반면에 부록을 통해서 잡지 구매나 정기 구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칭찬받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타베루 통신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잘 팔리고 있는 잡지인데요. 특별하게도 신선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부록으로 구성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록과 매칭한 잡지 콘텐츠를 구성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새로운 독자들의 유입과 충성 독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회원제의 정기 구독을 유도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수의 패션 잡지를 발간하고 있는 출판사 다카라즈마샤는 신간을 내용이 아닌 부록으로 광고하는 출판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출판사들의 잡지는 독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해서 잡지의 생존력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성인 잡지가 굉장히 잘 팔리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이미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서 공개적인 성인지 판매를 지양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성인 콘텐츠들이 사실 인터넷에서 무료로 그리고 원하는 만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성인 잡지 시장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정 타겟층을 향한 노인을 위한 여성을 위한 성인지들이 발간되고 있고 또 성인지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일본의 출판가 그리고 잡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세 가지 독자 측면 그리고 제작 방식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잡지 소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좀 구분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자 측면은요. 독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매우 크게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디지털 출판, 전자 출판이 일반화되면서 디지털 잡지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각 호를 개별적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정기 구독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잡지를 쭉 이어볼 수 있게 그렇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신문사나 잡지사에 굉장히 충성했던 것에 반면에 요즘에는 양질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잡지를 구매하는 그런 식으로 잡지 구매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잡지 읽기 문화 또한 변하고 있는데요. 과자를 먹듯 짧은 시간에 소비하는 스낵컬처가 새로운 문화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갑판대에서 서서 그냥 쑥 훑어보는 타치용이라든가 아니면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골라서 읽는 쓰마미 요리 같은 잡지 읽기 그 형식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잡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콘텐츠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잡지 읽기 방법이라고 각광받고 있습니다. 잡지 구매 방식도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디지털 잡지가 발행되게 되면서 무제한으로 이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잡지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많은 잡지를 읽고 싶은 부분만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잡지 구매 방식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신사 NTT 도코모에서 발행하고 있는 D 매거진이나 라쿠텐에서 발행하고 있는 라쿠텐 매거진 같은 경우는 포인트도 적립해주고 그리고 380엔 정도의 굉장히 비교적 저렴한 이용료로 여러 잡지를 거의 500종 이상의 잡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이제 더 이상 종합지가 아닌 콘텐츠 중심 전문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 중심 전문지들은 광고를 보통 의존하지 않고 콘텐츠를 중심으로 정기 구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기 구독은 잡지사에는 안정적인 잡지 발행을 가능하게 해서 더 양질의 콘텐츠를 그 다음 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되고 있습니다. 출판 시장의 제작 방식 또한 여러 가지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자비 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 출판과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다만 상업적 성과를 목표로 하지 않는 점에서는 굉장히 비슷한데 다만 출판사가 유통이나 홍보를 담당하는 식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종이 출판이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중에서도 신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비 출판과 같은 이런 새로운 제작 방식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비 출판은 개인의 경험이 책의 소재로 활용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요. 그리고 자비 출판 전문 소형 서점이나 전용 도서관 등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돈을 조금 투자를 한다면 책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독자에서 저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읽는 시대에서 쓰는 시대로 전환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비 출판들은 저자의 이야기를 상업적 걱정 없이 자유롭게 기술 가능하고 또 원한다면 이벤트를 통해서 독자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소규모 서점이나 등장이나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소재, 아이디어, 제작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종이 출판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시사점을 갖습니다. 이런 자비 출판은 미래형 책의 모습이라도 할 수도 있어서 잡지의 시사점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제작 방식은 진이라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매거진의 추격형으로 저자가 원하는 내용과 제작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잡지입니다. 서브컬처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동인지 같은 그런 팬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또한 아까 자비출판처럼 상업적 성과에서 자유롭고요. 다만 저자가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만큼 소량이고 그래서 희소성이 있어서 독자들의 소유욕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내용이나 구성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요즘 최근의 새로운 세대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진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 출판물인데요. 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불황 속에서도 소규모 종이 출판물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중요성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제작 방식이고요. 그 진의 제작자와 독자들은 교류를 통해서 독자를 유입하기도 하고 또 여기 보여지는 것 같은 도쿄 진스터스 게더링 같은 진 관련 이벤트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진의 특징이나 아니면 좋은 점들을 설명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이런 전문 서점 또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0대 후반부터 30대 정도를 우리나라에선 MZ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유토리 세대 또는 사토리 세대라고 부르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들은 보통 디지털 네이티브이면서 느스나 연대나 거리두기를 중시하고요. 교육, 건강과 같은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지식보다는 경험을 우선하고 개인의 취향과 성향을 존중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세대들은 소비 경향에서도 좀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요. 지식보다 경험을 쌓는 소비에 되게 많이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자기 개발이나 건강, 삶의 질을 위한 소비에 과감합니다. 또 광고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이게 특징인데요. 대여나 공유 같은 것에 거부감이 없이 반드시 소유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처럼 잡지를 잘 보지 않는 잡지 이탈이라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마이나비라는 마이나비의 조사에 의하면 2016년에 일본 대학생들은 잡지를 거의 읽지 않고 또 관심이 있는 흥미가 있는 기획이 있을 때만 읽는다 라는 그런 의견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사실 잡지를 구매하는 비용도 부담되고 구매를 한다고 해도 집이 좁으니까 물리적 공간, 잡지를 둘 만한 공간도 없고 또 전체 다 보고 싶진 않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고 싶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또 혹시 구매를 하게 될 때는 좋아하는 부록이 있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연예인이 다뤄질 때만 잡지를 보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인터넷에서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매력적인 부가가치가 없다면 굳이 잡지를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조금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2020년에 코로나19 이후에 종이로 된 코믹 잡지가 증가했고 전자출판물이 증가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콘텐츠 중심 잡지 그리고 디지털 잡지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세대의 잡지 소비의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재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유토리, 사토리 세대의 특징과 이런 경향, 잡지 이탈, 그리고 일본 잡지 시장의 여러 가지 특징과 변화를 종합하면 이러한 방향성을 재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디지털 사용이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만큼 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잡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독자들에게 생동감 있는 정보를 담은 잡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로 콘텐츠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독자층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콘텐츠에 집중한 전문지를 발간할 것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기존에 있는 잡지들이 뉴스나 정보 제공원이었다면 종합지였다면 그보다는 심도 있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원으로서의 잡지의 역할을 확장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세대들은 생각보다 의외로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데요. 따라서 잡지 콘텐츠를 원데이 클래스 아니면은 실제 이벤트 이런 식으로 실제화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젊은 세대를 잡지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잡지 무제한 읽기 서비스로의 전환과 확장을 제안할 수 있는데요. 요즘 세대들은 소유하지 않고 대여나 공유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읽기 서비스 같은 것들은 잡지가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 세대들, 젊은 독자들은 인플루언서나 평판 후기 등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면 잡지사, 잡지 또는 그 개별 콘텐츠로의 유도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일본이 출판 대국이라고 계속 생각해 왔는데요. 일본 또한 책의 위기를 실감하고 이를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조어 중에 찐도쿠라고 해서 책을 구매해서 쌓아두기만 하고 읽지 않는다라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책을 읽지 않는 세대를 비판하고 지향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위한 그 세대를 위한 타겟형 잡지를 좀 제안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잡지는 여대생들을 위한 주간 패션 웹 매거진 JJ 네또입니다. 이건 패션지 그 기존의 종이 잡지의 비주얼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특화한 세로 스크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월간지들이 다루기 어려운 정보를 주 1회 신선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소셜미디어 공유 또한 가능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종이 잡지 JJ에서 파생된 잡지라는 점인데요. 기존의 잡지가 새 시대에 맞춰 변화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대는 더 이상 뉴 노멀이 아니라 노멀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책을 구매하진 않지만 읽고 싶어하는 욕구가 대단하고 또 오히려 잡지나 출판 시장의 청신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이전 세대들이 디지털 기술을 새로운 거, 좋은 것으로만 인식해서 막 직진을 해서 오프라인을 버렸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잡지 출판 시장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세대는 이제 겨우 출발선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 잡지 시장 그리고 출판 시장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가능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일본 잡지 시장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원영아 박사님의 발제를 들어봤고요. 들어보니까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아날로그 미디어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그 유럽의 프랑스 잡지 시장의 어떤 산업 환경과 지원 정책에 대해서 박태순 원장님의 발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프랑스 잡지 산업 환경과 지원 정책입니다. 전체적으로 잡지 역시 유럽 전체의 언론 환경, 그 다음에 프랑스의 언론 환경 속에서 산업적 활동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러한 어떤 배경들을 살펴보고 프랑스 현재의 어떤 잡지 산업 현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국가의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럽 전체적으로 언론 환경을 보게 되면
뭐 유럽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겠지만 언론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 이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시장의 어떤 수익과 언론인들, 종사자들의 고용 추세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청각, 라디오, 신문, 이런 플랫폼들, 이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고용 환경과 시장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유럽연합대학에서 이와 관련돼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미디어별로의 위기, 위험성을 조사했는데 전체적으로 뉴스 미디어 생존 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유럽 전체적으로 평균 위험률은 56%, 그 다음에 중간 위험률은 55% 정도 되는 걸로 나왔고, 그 중에서도 신문이 매우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문 같은 경우 80% 정도의 그 위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쇄 매체가 가장 지금 미디어 변화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미디어도 상당히 위험성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환경과 더불어서 유럽 전체 언론인들 수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21개국 유럽 회원국 중에 약 40만 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럽 전체 총 고용인의 0.2%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년 전에 비해서는 한 3만 8천 명 정도, 약 10% 정도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이는 아마 다양한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들이 출현함에 따라서 그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널리즘적 경제 활동 같은 경우, 즉 책이나 신문, 잡지, 뭐 광고, 출판물 같은 이런 출판 활동에서 약 110만 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거는 50만 명 정도는 데이터 처리나 웹사이트 호스팅, 뉴스 대행사 같은 정보 서비스 활동 분야에 종사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EU 회원국의 서적 출판 활동 현황을 보면 독일이 가장 출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고용의 1.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와 스웨덴, 덴마크,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 체코,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룩셈부르크가 0.2% 정도,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폴란드가 전체 고용률 가운데 서적 출판 활동에 고용된 비율이 0.1%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출판 분야에서 유럽연합 29개국에서 약 23만 명 정도가 종사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봤을 그 인쇄 매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프랑스도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무엇보다 프랑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되는 어떤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가의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DGMIC라고 해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부 소속에 있는 미디어 문화 산업 일반 지도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서는 프랑스의 미디어의 다양성, 광고 산업, 그다음에 전자 커뮤니케이션,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 실행하는 그런 어떤 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문 출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프랑스의 출판 산업, 그 다음에 공공 도서 분야, 그다음에 도서관 시청각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이나 각 정부의 시청각실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좀 하게 됩니다. 인쇄 매체, 그 다음에 시청각 매체 모든 미디어들을 관련된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가 이제 통신사 출판 동수위원회 CPPAP라고 있는데, 이 부서는 사실 민관 합동위원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DGMIC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 합동 부서인데, 이 부서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 정책과 민간 영역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부서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가 너무 그 신문이 난무하고 기자들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언론, 신문, 잡지사들이 이 CPPAP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자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를 통해서 이 등록하는 언론들, 잡지들에 한해서 정부 지원 정책에 참여를 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 저널리즘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직은 언론사, 통신사 구성원들, 정부 구성원들이 동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신문 잡지 산업 현황, 우리 이제 2016년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최근 거는 뒤에 좀 나온 자료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유료 신문 잡지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보면은 유료 분야에서 월간지, 주간지가 상당히 그 종류가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지난 10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신문 수와 잡지 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정치 및 종합 정보 신문 잡지 수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치 종합 정보 신문지, 그다음에 특화된 대중신문, 요거는 좀 특화된 다른 표현을 쓰는데 아마 패션 잡지라든지 이런 어떤 그 잡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월간지가 잘 종류가 많고 다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소식신문 잡지수, 그 다음에 무료 정보신문, 이런 식으로 장르를 구분해서 산업적 동향들을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신문 잡지 구독률, 구독 비율을 보게 되면 대중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9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정보지가 7%, 그 다음에 전문지가 한 1%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가 31%, 그 다음에 지역 및 지방 정치 일반 잡지가 36%, 그 다음에 전국 정치 정보 일반지, 그 다음에 7일, 특이한 건데 7일간지라고 나오는데 이게 한 5% 정도, 그 다음에 지방 주간지가 2%, 이런 식으로 구독 비율이 난데, 특이한 건 이제 생각보다 그 일반 정치 정보 일반지보다 잡지를 구독하는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프랑스는 잡지 산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다른 신문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 수익을 보게 되면은 2008년부터 17년까지 전반적으로 전체 인쇄매체 광고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이 돼서 8년부터 17년까지 17년에는 한 50%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장르별로 광고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인쇄매체 광고 시장에서 잡지가 비중이 가장 광고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간지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일간지나 지역신문이나 이런 것들보다 잡지가 광고 시장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50% 정도 광고 수익이 감소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PPA가 발급한 기자증 소유 언론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프레스 카드를
발급을 하는데 약 4만 1,600명 정도가 그 프레스 카드를 발급받아서 활동하고 있고, 그 중에 인쇄 매체 종사자는 한 2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잡지의 경우는 2008년에 7,411명, 2018년도에 5,776명 정도의 잡지 기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 잡지 판매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잡지 매출 순위를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주간지 1위를 하는 주간지가 TV 매거진이라고 해서 약 400 매출 순위가 400만 유로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지난해에 비하면 이제 4.1% 정도, 13%가 이제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리베라시옹 페미나 여성 잡지. 그래서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잡지들이 그 일상생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관련된 잡지, 여성, 패션, 건강 이런 것과 관련된 잡지들이 상위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정치, 일반 시사 정보는 이제 파리마치나 르피가로 같은 경우 모두 의미 있는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참조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잡지 판매 및 배포 경로를 보게 되는데, 이게 참 저도 배포 경로가 복잡해서 자료만 가지고 100% 참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먼저 이제 프랑스 이제 공식적인 배포망이 있는데, 이 배포망을 통한 경우에서는 개인적 판매, 개인적으로 이제 소비하는 것이 한 36.36%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구독이 34%, 그 다음에 이제 3자에 의한 온라인 버전 소비가 여전히 많이 늘긴 했지만 5.97% 정도. 그래서 여전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판매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포망보다는 개인적 배포 역시 이제 개인적으로 배급하는 차원에서, 오프라인 차원에서 배포하는 것에 대한 판매량이 주류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부분은 아까 나온 ACPM과 OJD라는 주 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는데 자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유료 잡지 배포 현황, 현황을 보면은 인쇄 잡지 배포 부수가 2019년에 한 12억 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PDP, 디지털 온라인을 버전을 통해서 배포하는 게 이제 그 1억 2,570만 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오프라인 잡지가 이제 주류로 판매되는 것을, 배포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비해서는 5% 감소했고, 반면에 디지털 버전은 지난해에 비해서 24.6%, 이거는 일본과 비슷하게 아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구매가 많이 늘어난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잡지 구독자 현황입니다. 구독자, 아까 이제 상위 구독자를 나타내는 대표적 1위가 이제 TV 매거진인데 약 1,000만 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위가 한 600만 부, 그 다음에 한 500만 부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만 부 가까이 구독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초 자료고. 다음에 이제 프랑스 국민들의 잡지, 그러니까 잡지의, 아까는 이제 주요 잡지의 구독 현황이고, 프랑스 전체 국민들의 잡지 구독 현황을 보면 여전히 프랑스 국민들이 잡지를 많이 읽는다, 우리 비해서 많이 읽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최소 한 달 1회 정도 이상 읽는 사람이 81%, 전체적으로. 매일 잡지를 읽는 사람이 6%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프랑스에서는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매체, 인쇄 매체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일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잡지를 읽는 국민은 42% 정도 나오는 것으로, 한 달에 81%, 일주일에 42%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떤 일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신문 잡지의 지원 정책. 프랑스는 지원 정책이 유명하죠. 우리나라도 많이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서 정책적인 것들을 추진해 오긴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지원 정책의 취지는 무엇인가? 언론의 어떤 발전, 다양성, 그 다음에 언론 기업의 어떤 현대화,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CPP, AP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론 지원 활동 분야는 신생 언론 및 언론 혁신 지원 기금, 그 다음에 언론 발전을 위한 혁신 지원 기금, 언론 전략 기금, 그 다음에 지역 정보 미디어 지원 기금, 그다음 배포 지원, 세금에 대한 간접 지원, 우편 요금 지원, 복지를 위한 간접 지원, 상당히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속에 또 잡지 산업에 대한 지원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은 잡지 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역들을 좀 찾기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추후에 좀 더 깊이 있는 연구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대응에 따른 정부 지원입니다. 올 8월 달에 마크롱 정부가 약 4억 8,300만 유로를 투입을 해서 지금 위기에 처한 인쇄매체를 지원하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참 이런 철학적 정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원주의의 중요성과 신문의 경제 모델을 완전히 재정비하는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말을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대통령 군과 하원이 연합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모든 이제 신문의 광고, 판매 부수, 구독,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의 출현 이후에 위기에 따른 위험, 신문 배급사의 파산,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원을 하려는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원 내역들을 간단히 보면, 첫째 이제 신문 종사자들의 직업 안정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약 1,800만 유로 기금 조성해서 지원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인쇄소의 현대화, 생태 환경 전환, 신문 유통을 위해서 이제 2,600만 유로를 지원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잡지의 플라스틱 포장, 비닐 포장을 못하도록 그래서 2022년까지 탄소 배출용 잉크 사용을 못하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것 또 한 가지, 신문 구독자 세금 공제를 위해서 6천만 유로 정도 평가가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마크롱 정부가 이제 거대한 플랫폼,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이 플랫폼들이 콘텐츠를 등재하고 실을 때 검색 엔진의 콘텐츠를 표기할 때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지금 법 제정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진짜 이 거대한 플랫폼들이 오히려 지들이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 콘텐츠를 막 퍼나르고 등재시키고 검색 엔진에 올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에 대한 콘텐츠 사용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그 다음에 인쇄매체 위기 시대에 국가 역할이 참 중요하다. 독자적인 자립 생존 환경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가 미디어의 다양성, 여론의 다원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용 안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토론은 지금 단상으로 올라와 주셨는데요. 유영미 교수님하고요. 그다음에 김원재 부장님께서 한 5분 정도씩 토론을 좀 해주시고 발제자분들께서 발언하실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미 교수님부터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영미입니다. 두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요즘같이 잡지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이나 일본의 잡지 시장의 동향을 우리가 분석해 본다는 것은 참으로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일본 잡지 시장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잡지 시장의 침체 속에서 출판과 잡지 분야의 강국인 일본의 동향을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잡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매우 위축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과연 어떤 상황인 건지 이런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일본의 만화 잡지 시장이 오히려 성장했다라는 점은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본의 잡지 시장의 제작 방식과 또 소비하는 세대의 새로운 소비 양식 등을 분석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이 기반하고 있는 각종 통계 자료들이 최신 자료가 좀 아닌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움으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자료의 해석 과정에서 좀 더 모호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하는 것들은 사실은 역사적인 과정들을 해석한다라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또 최신의 어떤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런 통계 자료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고 분석한다면 더욱더 유의미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일본의 잡지 시장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잡지 시장의 동향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분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잡지 시장이 위기에 있지만 질 좋은 콘텐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질 좋은 콘텐츠를 제시한다면 또는 개발된다면 우리나라 잡지 시장도 분명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질 좋은 콘텐츠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한번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신 내용 중에 지역 매체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제시하신 잡지들이 후쿠오카에 관련된 그런 자료였는데 거기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잡지들이 또 어떤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지역 매체로서의 잡지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대중화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시하신 위클리 JJ 넷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잡지에 있어서 디지털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물론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클리 JJ 넷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으셨기 때문에 과연 이 JJ넷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 매체가 디지털화 되었다라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것이 현재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소비되고 있고 얼마만큼 비즈니스 모델로서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 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자료와 분석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들까지 더 발전시킨다면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랑스 신문 잡지 산업 실태와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최근 신문 잡지 실태와 지원 정책들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발표문에서 말씀해 주신 미디어 생존 가능성 지표와 같은 수치적인 평가는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디어가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그런 지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역이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역 소멸 위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소멸 지수가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디어의 위기를 지표로 표현해서 수치화하는 작업이 된다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디어 산업 전체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럽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해서 정부가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잡지와 미디어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활발히 펴고 있다, 또 대통령이 직접 그런 부분들까지 언급했다라는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참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잡지와 신문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그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또는 산업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궁금증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미디어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 그 지원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미디어 종사자들과 미디어 산업에 어떤 영향이라고 하는, 현재 굉장히 고사 위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어느 마켓에 가도 가판대에 잡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잡지가 상당히 친숙한 미디어로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잡지를 접하는 것 자체가 서점에 가도 쉽지 않은, 중소형 서점에 가면 거의 잡지를 접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럽의 그런 정책, 지원 정책들이 유럽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후에 연구가 된다면 우리나라 잡지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영미 교수님의 토론이었고요. 이어서 김원재원 소장님의 토론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원재입니다. 우선 이 세미나를 기획한 기획자로서 현재 애초에 기획을 할 때는 이 침체된 잡지 시장에다가 더불어 코로나 국면이다 보니까 국내도 힘들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향이 과연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혹은 뭐 대안들은 있는지, 항상 그런 의도에서 애초에 이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 구체 그래서 저희가 아마 섭외할 때도 사실상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교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나 프랑스, 뭐 독일이나 직접 사례를 더 디테일하게 살피고 저희한테 뭔가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 그 자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우선 먼저 기획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용을 준비해 주셔서 시사점까지 제시해 주시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토론보다는 어떤 질문보다는 전반적인 주제가 갖고 있는 시사점 관련돼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연구자로서 아니면 학회 임원으로서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내 차원에서 이런 시사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한테 어떻게 좀 도움을 가져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좀 원치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뭐 소속이나 신분에 따라서 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좀 구분해 보자면, 먼저 저는 뭐 연구소를 운영하는 연구소장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도 맨 이제 미디어 동향의 산업 트렌드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개인이나 일개 기관에서는 뭐 양질 정보에 대한 접근 비용도 있고 노력의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잡지 분야는 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아주 디테일한 사례까지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를 계기를 통해서 학자들은 새로운 호기심이나 진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회 연구이사로서 보면 사실 학회에서 이런 정보들을 잘 정제시켜서 그러니까 업계도 제공해야 되고 학회도 제공하고 정비도 제공해야 되는 게 학회 역할인데 사실 그런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회 연구이사로서 바라는 점은 이러한 부분에 산업계나 정책 당국에서 어느 정도 도움, 지원이나 협력이 있어서 이런 활동을 저희가 정보 활동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조금 바라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정기간행물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잡지를 어떻게 진흥시킬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두 번째 발제 중에서 프랑스에서는 잡지 포장지에서 벌써 정책을 고려해서, 그러면 지금 국내도 보면 그냥 이쁘게 하려고 종이 포장도 넣고 그것도 뭐 칼라적이라 하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굉장히 환경 그런 문제도 많이 이슈가 많이 될 텐데, 그럼 그 부분에서 좀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트렌드 경향 중에서 우리가 국내 수용할 때 그런 시사점을 그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저도 오늘 보고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정책 당국 얘기를 해서 정기광으로 증진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이제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개 기관이나 몇 개 매체를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 지원할 건가 이런 부분까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문화부에 수출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주시고 하시면 충분히 국가 산업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잡지 선도국들이죠. 아까 사례들 보면 사회문화 트렌드나 아니면 또 정책적으로 두 군데 보면, 한 곳에서는 이제 사회문화적인 부분이고 한 곳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도 하고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오늘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시사점도 많이 던져주시고 하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원재 소장님 토론이었고요. 저도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부분을 잠깐 말씀 좀 드리면, 미디어 모포시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레거시 미디어가 뉴미디어가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틈새 시장에서 생존해 내는 어떤 현상을 미디어 모포시스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 발제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레거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잡지가 어떻게 뉴미디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본이라든지 프랑스와 같은 선진 잡지 시장에서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발제자분들께서 토론하신 토론자분들이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더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류영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최신 자료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통계를 바로바로 굉장히 최신의 자료를 낸다던가, 또 혹시 낸다고 하더라도 해석을 바로 하는 걸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는지 조금 늦게 발표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자료들이 사실은 2020년에 발표된 자료이기는 하나
지금 굉장히 최신이라기보다는 뭐 2019년, 2018년 요 정도 때 나온 자료들이어서 조금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국면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그 변화를 겪으면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고 또 통계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타났고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일본이 출판 강국이었다, 뭐 잡지가 많이 팔린다 이러한 일본 자체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최근 그 현대에 들어서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 시대나 새 세대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잡지 특징 중에서 첨단 기술을 접목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다른 키노트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VR, AR, 뭐 XR 이런 그 첨단 기술을 도입한 것 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좀 더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포함을 해서 일본 시장은 이렇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매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로컬 잡지가 사실은 그냥 여행 가이드 이렇게 뭐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드는 사람들이 이 로컬 잡지의 가능성을 보고 여행 잡지뿐만 아니라 후쿠오카를 알리고 또 지역에서 만드는 지역 사람들이 만드는 잡지 이런 점을 좀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좀 두고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위클리 JJ 넷 같은 경우는 현재 그 JJ 넷의 발표로는 이용자가 굉장히 많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은데요. 우선은 그 소셜미디어 핸드폰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잡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그 패션 정보, 뭐 이 옷이나 액세서리나 이런 걸 클릭을 하면 바로 그 구매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로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낙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례들, 프랑스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고 그리고 좀 버릴 점은 버리고 해서 우리나라 잡지 시장도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잡지 시장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종이로 된 잡지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세대, 그 새로운 독자층에 맞춰서 잡지가 변화할 필요성을 무조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종이를 고루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 변화할 가능성, 미래가 밝다, 그리고 미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신선하게 받아들여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간단히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경제적인 안정성, 그다음에 이제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독자 확보 현실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어떤 신문과 잡지의 배포 체계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에 대한 우편 요금 삭감이라든지 그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직접적인 지원, 이런 금전적 지원들이 좀 이루어짐에 따라서 좀 더 독자들이 쉽게 자기가 요구하는 잡지나 인쇄 매체들을 접할 수 있도록 배포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라는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 있어서의 잡지 구매와 소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하나는
지금 포털 사이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쇄 매체들이 전부 포털 사이트에 노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포털 사이트에 그 인쇄 매체 잡지들이 노예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잡지를 구독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아까 PDF라든지 이런 파일로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형식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소비가 줄이고,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잡지들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좀 예술적인 어떤 그 잡지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사진이라든지 이런 질들이 상당히 좀 소장하고 싶을 정도의 잡지 수준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프라인에 대한 그 인쇄 매체에 대한 잡지 선호도가 여전히 강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 한 가지 얘기를 하려다 깜빡 잊어버렸는데, 정부 지원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멀티미디어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노예화되지 않지만 독자적인 자기 페이지 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현대화라는 이름을 써서 멀티미디어 이제는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잡지들이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영상, 멀티미디어, 동영상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홈페이지, 3D라든지 3D가 아니라 버추얼 리얼리티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디지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거에 대한 현대화 지원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토론 부분 자체도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국내의 인쇄 매체들이 포털에 종속되어 있는 신문도 그렇고 잡지도 그렇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한국과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세 국가의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자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학계도 그렇고 정부 측에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발제를 해주신 원영화 박사님하고 박태순 원장님께 감사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토론을 매끄럽게 해주신 유영미 교수님, 김원재 수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글로벌 잡지 산업계의 최신 동향 및 시사점과 관련된 기획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